인터뷰. 프로게이머 선수를 빛나게 하는 해설. 빗돌, 하광석 캐스터.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e스포츠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순간순간 펼친 최상의 플레이를 조목조목 분석해 팬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선수를 빛나게 만드는 그의 해설은 우리나라 e스포츠의 재미를 더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15년째 게임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빗돌 하광석 캐스터의 이야기다. 글 강진호, 사진 김정호. 빛으로 여는 세상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풀어 쓴 빗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게임 해설가 하광석입니다. 주 종목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며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의 해설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종목처럼 롤에도 한국, 중국, 유럽, 북미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4대 프로리그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국 프로리그를, 올해는 중국 프로리그를 중심으로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중계 시간 때문에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한층 심도 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롤 관련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빗돌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게임계에 입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싫어하지 않는 분야를 택하자는 생각으로 전공을 고르다가 물리학과에 진학했고, 그러다 보니 휴학과 진로 탐색을 병행하며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당시 유행했던 워크래프트3와 카오스 등을 즐기면서 게임 공략과 분석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눈여겨본 신생게임 방송사에서 저에게 두 게임의 해설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어요. 덕분에 2007년부터 게임 해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해설과 더불어 방송 제작 및 중계, 콘텐츠 기획, 리그 운영 등 e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어요. 제대 직후인 2012년부터는 롤 해설에 집중했고, 오늘날까지 중계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설에 임하시나요? 축구, 야구와 같은 구기 종목은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게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 순간순간이 워낙 찰나인데다가 장면 전환도 빨라서 정말 잘한 선수들의 플레이가 묻히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한순간 반짝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조명하는 일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특정 플레이에 대한 해설이 길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지만, 저의 이런 해설로 인해 선수들의 플레이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빛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바로 그 플레이에 팬들이 열광하는 것이고, 팬들의 열광 덕분에 e스포츠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설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다고요? 아무래도 게임을 해설하려면 그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롤에는 164개의 캐릭터가 존재하기에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 프로리그에서 워낙 많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마치 바둑기사가 기보를 보면서 공부하듯 경기 영상을 보면서 최신의 게임 흐름과 유행하는 플레이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중계 전후로 그날 경기에서 빛이 났던 플레이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묻기도 하죠.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게임 해설도 공부에 끝이 없답니다. e스포츠의 위상과 지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업계 종사자로서 이를 실감하시나요? 아직도 게임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있지만, 이미 게임은 기존 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 전 세계 동시 시청자 수가 7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만 봐도 e스포츠에 대한 열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e스포츠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실력 좋은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저의 생각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설가 초창기에는 누군가 프로게이머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렸지만, 지금은 적극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실력이 좋아서 정상급 프로게이머로 성장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인지도와 명성을 바탕 삼아 게임 해설, 유튜버 등으로 폭넓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임은 더 이상 애들 놀이가 아닌 전 세계인이 두루 즐기는 거대한 문화이자 현재와 미래의 핵심 산업입니다. 한국 e스포츠가 갖춘 경쟁력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개발사가 플레이하는데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공언한 게임을 하루 이틀 만에 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이머가 어느 국적인지 살펴보면 여지없이 대한민국이죠. 이처럼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높은 플레이 수준이 우리나라를 e스포츠 강국으로 만든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를 필두로 일찍이 e스포츠 시스템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점도 한국 e스포츠를 강력하게 만든 밑바탕입니다.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타이틀을 오래 유지하려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성 강화라고 봅니다. e스포츠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욱 다채롭게 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를 토대로 e스포츠가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팬들이 납득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을 수준의 콘텐츠, 이벤트, 굿즈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e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전망과 경기 관전 포인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엄청난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세계 대회에서도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당하게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종종 e스포츠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넘는 e스포츠 중계 역량을 바탕으로 처음 경기를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임 해설가로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팬들과 더 오래도록 즐기고 해설하는 게 저희 영원한 과제이자 목표죠. 앞으로도 선수와 e스포츠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터뷰를 통해 e스포츠에 관심이 생긴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 가는 게임을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e스포츠 팬들처럼 어느 순간 게임이 새로운 취미이자 일상의 활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 포착. 한국 e스포츠의 놀라운 기록들.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MZ세대가 가장 빠르게 소비하며 푹 빠져 있는 분야는 단연코 e스포츠다. 당당히 문화 산업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e스포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스포트라이트로 빛나는 순간들을 모아봤다. 글, 편집실. 2004년 7월 17일 광안리 대첩. 한국 e스포츠가 이룬 10만의 기적. 부산하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분주한 해운대와 바다 위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게임 마니아들에게 부산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도시이다.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알린 전설의 광안리 대첩이 벌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스카이 프로리그 2004 1라운드 결승전인 한빛스타즈와 SK텔레콤 T1의 경기를 보기 위해 10만여 명의 관중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운집한 사건이다. 같은 날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1만 5천여 명이 모인 것과 비교하면 광안리 대첩의 압도적인 관객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결승전이 개최됐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안고 있는 추억의 장소로 남았다. 2019년 5월 7일 타임스퀘어 등판. 최고 프로게이머 페이커.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레전드 오브 리그 게임의 신 페이커 선수의 얼굴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 2019년 5월 7일 페이커의 팬들이 그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메시지와 사진을 광고로 낸 것이다. BTS나 워너원 등 글로벌 K-팝 스타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타임스퀘어를 장식한 경우는 있었지만 프로게이머를 주인공으로 한 것은 페이커가 최초였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다.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제작한 생일 광고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어 서울 명동 레드아이와 홍대 입구역의 전광판에도 걸렸다. 또한 외국인 대상 국내 관광 상품으로 e스포츠 투어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도 페이커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3월 10일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 종로 롤파크에 떴다. 경기 이틀 전부터 매진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시즌 경기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가 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롤파크를 찾은 것이다. 그는 한국의 커뮤니티 트렌드를 이해하고 인스타그램의 최신 트렌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첫 번째 일정으로 롤파크를 선택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 커뮤니티인 e스포츠를 직관하기 위해서다. 아담 모세리는 방문 전 약 90일간 인스타그램을 분석한 결과 e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올리거나 좋아요 댓글을 단 국내 이용자만 100만 명이 웃돌 만큼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서 e스포츠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16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채택.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제39차 총회에서 e스포츠와 브레이크 댄스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었던 만큼 메달을 수여해도 공식 집계나 종합 순위 통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종합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국의 e스포츠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4, 스트리트 파이터 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모두 4개 종목에 출전한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게임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 이어 2026년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도 e스포츠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주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납부 시작. 정리, 황지영.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12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이 7월분부터 분리납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10월까지는 분리징수 준비기간, 납부 방법 확인해야. 한전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 분리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장을 각 가정에 전달하였다. 분리징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인 오는 10월경까지는 분리징수 준비기간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는 내용이다. 분리징수 준비기간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TV 수신료가 미납이어도 전기 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단전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발송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분리납부 방법. 첫째,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던 고객이 전기요금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된다. TV 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계좌로 내면 된다. 분리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된다. 둘째, 자동이체 외에 직접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냈던 고객은 별도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적힌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서 각각 입금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 지로와 편의점을 통한 납부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납부할 수 없다. 한편 관리비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납부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구에도 분리납부 관련 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되었다.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TV 수신료와 관리비를 분리납부할 수 있다. 샵 TV 수신료는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과 한국교육방송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신료는 1994년 들어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도입한 후 지난 6월까지 한전이 위탁 징수하였다. 샵 7월 2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함. 캡코타임. 제주도의 푸른 밤을 밝히는 이들. 제주본부 송변전 운영실 변전보강팀. 글 황지영. 사진 이원재. 제주도의 푸른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깊은 밤을 밝혀주는 전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현승범 팀장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된 제주본부 변전보강팀. 변전소 건설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변전 설비 교체 관리 감독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제주도의 밤을 더욱 빛나게 밝혀주는 이들이다. 지역 주민, 공사업체 등과 이를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렵지요. 전기를 공급한다는 사명감, 책임감으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시작한 이곳 금화기 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쏟아지는 태양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이들의 열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김도경 대리와 김진우 사원이 금화기 SS의 전력 변환 장치를 살피고 있다.
이 설비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충전된 전력과 전기 공급 계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제주 지역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가 꼭 필요하다. 선배들과 함께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준공된 설비를 보며 보람과 뿌듯함으로 다시 힘을 낸다. 금화기 SS의 주변 앞기와 개폐 장치. 이 설비는 제주 지역의 전력 공급에 필요한 개통연계용 설비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압을 154kV 개통 전압으로 올리거나 낮추고 개통과 연계 또는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설비들을 제때에 준공하고 보강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 모두는 편리한 삶을 누리는 중이다. 위드 2. 한정 갤러리 기획 전시. 공간에서 공감으로. 2023 아트4 그린전. 글 편집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상화되고 기록적인 기후변화는 인류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실감하게 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예술을 통해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는 기획전시 아트4 그린전을 진행하고 있다. 관객과 소통하며 연대감을 형성하는 여정. 지난해 처음 개최된 제1회 아트4 그린전에서는 예술가의 시선에서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연대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전은 이번 전시를 위해 예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역량 있는 젊은 작가 4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연대감이란 주제를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2023년 아트4 그린전은 공간에서 공감으로를 주제로 한정 갤러리 1층 아트라운지에서 2번에 걸쳐 진행한다.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리는 파트 1에서는 김지연 작가와 정서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리는 파트 2에서는 김성수 작가와 김내연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 명의 작가가 하나의 전시실을 오롯이 구성하는 전시로서 같은 주제 아래 각기 다르게 펼쳐지는 작가의 개성과 예술적 시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 1에서 만나는 정서인 작가는 1 전시실을 탄생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마치 꽃처럼 노인 타고 남은 숲, 산과 바다와 같은 태초의 자연물로 표현된 불에 그을린 한지 등의 작품으로 소멸해서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찾는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공간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꼈고 새로운 관계와 소통 방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작가는 밝힌다. 이 전시실을 상상 놀이터로 구현한 김지연 작가는 관람객이 놀이하듯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전한다. 김지연 작가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미지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각 언어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연결지으며 서로 공감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시도한다. 한전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구라는 터전에 함께 살고 있다는 끈끈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 에너지 절약 등 개인의 주체적 실천에서 시작되는 일임을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개인화된 사회에서 예술의 공간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공감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제로 투어. 해리포터의 플랫폼 9와 4분의 3. 탄소 중립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세계 곳곳에 만들어지는 녹색 철도 플랫폼. 글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호그와트행 기차 플랫폼 9와 4분의 3은 평범한 사람들은 찾지 못한다. 플랫폼 9와 10 사이에서 그저 높은 벽을 마주할 뿐. 하지만 플랫폼이 거기 있다고 믿고 용기를 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딱딱한 벽을 마법처럼 통과해서 열차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도 순탄할 리 없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제로 투어를 떠날 거라면 녹색 철도 플랫폼을 잘 찾아보길. 자동차로도 갈 수 있지만 해리와 그의 절친 론은 고약한 나무에 처박히는 통에 온갖 고생을 다했으니 말이다. 기차가 탄소 중립에 유리한 이유. 기차는 다양한 교통수단 중에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 중 하나다. 영국의 2018년 데이터를 참고하면 기차가 배출하는 여객 킬로당 온실가스량은 버스의 40%, 휘발유를 사용하는 중형 자동차의 20%, 국내선 비행기의 16%에 불과하다. 세계에너지기구의 에너지 집약도 자료에서도 기차가 자동차와 비행기보다 1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온다.
철도는 동력을 이용하는 여객 운송의 8%, 화물 운송의 7%를 차지하는 반면에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만약 자동차, 트럭, 비행기가 철도를 대체한다면 연간 12억 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될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는 탄소 집약적인 단거리 비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 중립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다. 같은 여정에 대해 고속철도는 항공기 이용을 80% 가까이 줄인다. 철도의 전기화 비율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은 것도 탄소 중립에 유리한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철도의 4분의 3, 화물철도의 2분의 1이 전기화했는데 에너지 믹스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이러한 변화를 탄소 중립 달성의 기회로 활용하기에 철도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행 여정에서 철도는 비행기, 자동차, 버스, 전기차 어떤 것과 붙어도 백전백승이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차 동력이 전기인지 디젤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전동차라 하더라도 그 전기를 석탄에서 얻는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녹색 철도의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플랫폼 9와 4분의 3은 철로부터 다르다. 탄소 중립행 녹색 철도가 평범한 철로를 달릴 순 없는 법. 전 세계에 깔린 철로만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이 철로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기차가 가는 곳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꿈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곳이 있으니 독일이다. 독일 동부 지역에 올해 산맥 인근 철로는 길이 200km의 태양광 발전소다. 철로 침목 위에는 침목과 같은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치바는 회사 차원의 204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에너지 회사 뱅크셋과 함께 철로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험 중이다. 이 철로 태양광 패널은 1km마다 0.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재 규모로도 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프로젝트 담당자의 분석대로 향후 독일 전체 철로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2만 킬로미터 구간으로 확대 설치할 경우 철로 태양광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은 원자력 발전소 2기에 맞먹는다. 철로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독일에는 약 6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로가 전역에 설치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 곳곳을 연결하는 지선철도는 하루에 한두 번 밖에 기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소위 노는 땅이다. 이 철로를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토지 이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다.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6,000km의 한국 철로를 에너지 생산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국토 이용 효율 측면에서도 100점이다. 물론 철로 태양광이 완전한 녹색 철도를 만들어낼 완벽한 매직은 아니다. 한간의 지적처럼 철로 태양광 발전기 때문에 철로 보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기관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눈이 내리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도 프로젝트 담당자의 열정 앞에서는 부질없다. 보수가 쉽고 눈이 쌓이지 않게 설계를 바꾸고 패널에 비반사 코팅을 해서 빛반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란다.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용기야말로 어쩌면 탄소 중립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해리포터가 믿고 달려들자 플랫폼 9와 4분의 3의 벽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기차에 거는 녹색 마법. 조용해져라, 깨끗해져라. 마법의 주문이 수백 가지듯 녹색 철도로 거듭나는 방법도 수백 가지다. 차체를 제작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차체 경량화로 열차의 구동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는 수천 킬로미터의 철로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생 소재로 제작하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철도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열차 주행 방식을 에코 드라이브의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가감 속도, 최고 속도, 역행 제동 효율, 정차 시간 등 많은 요인들이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철도의 동력원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디젤을 태워서 가는 열차라면 전기화해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전기철도라면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효과적이다. 이때 철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철도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철로 외에도 많다. 이미 역사 지붕, 철길 옆 방음벽,
열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바이런 베이 지역에는 세계 최초의 태양광 열차가 운행 중이다. 열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고 3km 길이의 바이런 베이 리조트 구간을 달린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태양광 에너지로만 1일4에서 5회 주행한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300W 용량의 태양광 패널 하나면 한 사람이 기차로 하루에 적게는 8km, 많게는 32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철도회사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철로 태양광을 실험 중인 독일의 도이치바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지역에 약 12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4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영국의 국영 철도회사 네트워크 레일도 재생에너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약 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50메가와트는 전동차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비구동 에너지 수요의 15%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영국 철도회사는 2030년까지 비구동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도쿄전철은 자체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지 않고 대신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비화석연료 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도쿄전철의 열차들은 매일 3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싣고 8개 노선 100km가 넘는 철로를 달린다. 도쿄전철은 철도 운영에 사용한 전력량만큼의 비화석연료 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여 배출한 탄소를 상쇄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쿄전철은 2022년 3월부터 7개 철도 노선과 1개의 트램 노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수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2019년 아리백 가입을 선언한 일본 최초의 철도회사는 무려 3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도쿄전철에 따르면 비화석연료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축한 탄소량은 일본의 5만 6천 가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에 맞먹는다. 수소철도 그리고 그 너머 전력망까지 전기기차가 녹색철도의 유일한 모델은 아니다. 독일의 브레머베르데에는 수소열차 6대가 2022년부터 운행 중이다. 그것도 테스트용이 아니라 정규 여객 열차다. 이 수소열차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구동하며 오로지 물만 배출한다. 수소탱크와 연료전지는 열차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산업공정 부산물로 생산된 그레이 수소를 갖다 쓰지만 4년 뒤에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한 그린 수소를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수소열차 기술 개발에 성공해 테스트 주행까지 마쳤다. 철도가 꼭 사람과 화물만 나르라는 법은 없다. 전력망처럼 철도망도 전국 곳곳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적 인프라다. 전기화된 철도망과 전력망을 연계하여 철도망을 전력망처럼 쓸 수는 없을까? 꿈같은 이야기 같겠지만 철도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이미 진행 중이다. 전기철도망과 전력망을 연결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탄소 중립행 녹색철도는 칙칙폭폭 소리도 내지 않고 하얗게 연기도 뿜어 올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차 여행에 낭만이 없겠는가? 어딘가로 떠나는 설렘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해리포터 3인방의 풋풋한 첫 만남도 기차 안이 아니었던가? 탄소 중립 시대 기차 여행의 낭만은 청정한 하늘과 고요함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사이언스. 집안 곳곳 새는 에너지 체크. 우리 집 가전 소비 전력은. 글 임성숙 과학교사.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데 전기요금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보다 문득 에어컨과 선풍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란 궁금증이 생긴다. 같은 에어컨도 종류에 따라 에너지 등급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전기요금이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 원리가 무엇이고 같은 전기인데 왜 효율이 달라지는 것일까? 기초 개념 정리. 소비 전력이 뭐지?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즉 전기를 사용한 만큼 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력 소모량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면 좋겠다. 전력 소모량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전자제품 옆이나 뒷면을 보면 소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량 즉 소비 전력이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된다. 전력은 와트라는 단위로 표시되고 전력량은 와트시라는 단위를 쓴다. 2300W 에어컨을 1시간 사용 시의 소비 전력은 2300W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 사용량 체크하자. 우리가 사용한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모두 더해서 총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구하면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 계산만으로 구해진 소비 전력량은 실제 소비 전력량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에어컨을 예로 들면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전격 중간 최소 단계로 2250, 1050, 320W이다. 정격으로 계산한 소비 전력량은 에어컨을 최대 성능으로 켰을 때의 전력량이다. 그러나 실제로 에어컨을 켰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실외기 회전 속도가 올라가 전력량이 많지만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므로 소비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 제습 기능만 쓸 경우에는 60W의 전력만을 소모한다. 2011년 이후 판매된 에어컨의 인버터 방식은 컴프레서 모터의 회전수를 다양한 속도로 제어하여 냉방 출력과 전기 소모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설정 온도로 내려가면 모터 회전수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일반 에어컨보다 전력 소모량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 켜고 끄는 것보다 적정 온도로 켜두는 것이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사용 방식에 따라 전력 소비가 다르다.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선풍기, 드라이기의 전력량 소비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같은 선풍기라 하더라도 약풍, 미풍, 강풍을 선택하는 정도에 따라 전력량이 다르고 헤어 드라이기의 경우에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소비 전력이 다르다. 에어프라이기나 포트의 경우에도 처음 전원을 연결하여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의 전력 소모와 일단 온도가 올라간 후의 전력 소모가 같지 않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절약을 위해 조절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 소비 효율이란 에너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을수록 적은 양의 에너지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전제품마다 전력 소모가 다르고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사용 방식과 등급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다르다.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효율 등급 라벨을 표시한다. 소비 전력이 크면 에너지 비용이 높고 소비 전력 값이 낮으면 에너지 비용이 적게 나온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전략형 제품으로 이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을 쉽게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전제품의 차이를 살펴보면 1등급과 5등급의 가전제품 차이는 30%에서 40%로 확인된다. 냉장고의 경우 1등급은 59,000원, 5등급은 94,000원으로 냉방비에 큰 차이가 있다. 최저 등급에서 최고 등급으로 바꾼 경우 연간 약 24만 8천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전기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보다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00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슬기로운 에어컨 사용법. 에어컨을 계속 켜놓는 게 오히려 에너지 절약. 2011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은 거의 모두 인버터형인데 이는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가동을 중지하고 팬모터만 돌리게 해 전력을 최소한 쓰게 되어 효율이 좋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실외기 가동을 중지하게 되므로 전기에너지 소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오래된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는 2시간 정도 사용한 후 껐다가 다시 켜는 방식을 해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잠깐 켰다 껐다 하게 되면 희망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 소모량이 크다. 커튼과 선풍기 함께 에어컨의 파트너 총출동. 암막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빛의 양을 줄이거나 반사하게 하면 에어컨 냉방 효율이 15% 증가한다. 또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온도를 낮추는데 약 20%의 시간이 단축된다. 선풍기의 방향은 위를 향하도록 하면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위생에도 좋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설정 온도 1도 낮추면 전기 사용료 40% 절감. 설정 온도는 너무 낮은 온도에 맞추기보다 25에서 26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 피부에서 느끼는 1도의 온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리모컨의 온도를 1도를 높이면 전기 사용료를 40% 절감할 수 있다.
한 달 전기요금을 약 5에서 1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처음 켤 때 설정 온도를 낮은 온도로 강하게 켜자. 약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실외기가 오래 돌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 캡코 뉴스 1. 전기요금 복지 할인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전은 7월 3일부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 민주유공자 등 복지 할인 대상자가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시 필요한 8종의 행정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 행정정보 자동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복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온 사이트 또는 한전온 앱에서 복지 할인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최대 8종의 행정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한전 보안저장소로 전송된다.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복지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기존에 본인이 복지 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였던 방식을 개선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 할인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 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전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지역 DR 서비스 9월부터 시행. 한전은 전남 나주시와 함께 빛가람동 혁신도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1개 단지 8,610세대를 대상으로 시에서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절전을 요청하고 고객이 전력을 절감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 DR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DR이란 전기 사용자가 아끼거나 보유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이다. 지역 DR은 지자체가 전력회사 등과 협력해서 시행하는 지역주민 대상의 전력사용 절감 프로그램으로서 한전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일환이다. 주민은 지역 DR 서비스 어플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에너지 절감 미션을 받고 실적과 포인트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지능형 가정과도 연동되어 에너지 절약 미션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가전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고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지역 DR 사업은 공동주택 개별 세대의 전력 부하 패턴 및 사용량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장치가 구축된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별 가입은 8월 말부터 가능하다. 한전은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도미니카 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 계약 체결. 한전은 8월 1일 3,815만 달러 규모의 도미니카 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 내 배전변전소 3개소를 한전이 EPC 방식으로 신설 보강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본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에서 도미니카 현지와 스페인을 포함한 글로벌 5개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 전체 변전소 4개소 중 3개 사업을 수주하였다. 한전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력설비 현대화에 참여한 것은 총 5번째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누적 수주액 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한국은 전력 기자재의 규격이 서로 달라 국내 기자재 수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보 입수 단계부터 기술 규격 및 국내 조달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국내 우수 기자재 업체와 동반 진출하여 누적 2,070만 달러 규모의 국내 기자재 수출도 동시에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한전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인근 중남미 국가 등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4. 전력정보 에너지맵 구축으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신사업 발굴 지원. 한전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력 사용량,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 전력 분야에 특화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전력정보 에너지맵을 구축하고 6월 21일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전력정보 에너지맵은 한전의 전력 데이터 및 공공 민간 데이터를 가공 융합하여
GIS 기반의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전국을 최대 약 1,000만 개의 격자로 분할하고 전력 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를 집약한 후 가공 융합한 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력 사용량 맵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맵, 전력 녹색 맵, 전력 탄소 맵의 4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전력 사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활용도, 전력 사용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에 대한 전국 분포와 지역별 밀도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향후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지자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신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캡코 청년 청청 오디터 발대식. 한전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 안전 구현을 위하여 캡코 청년 오디터를 모집하고 8월 9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발대식을 시행하였다. 청청 오디터는 전국의 대학생부터 사회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청렴 시민 감사관의 일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4명이 선발되었고 연말까지 한전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우수 청렴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전영상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은 청청 오디터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한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들인 만큼 젊고 신선한 시각에서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점을 가감없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청 오디터는 매월 온라인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한전의 청렴 수준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고 우수 오디터는 연말에 포상할 예정이다. 6. 10억 달러 해외 채권 발행 성공. 한전은 7월 24일 1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글로벌 ESG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는 1993년 이후 발행한 채권 중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도 한전 채권의 높은 투자 수요를 확인하였다. 한전은 해외 채권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대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 여건 및 탄소 중립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PIMCO, GIC, 인텔 등 퀄리티 높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다.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액 원화 통화 스왑을 통해 환위험을 해제하였으며 국내외 신재생 사업 추진 및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 친환경 운송수단 확충 등 우리 회사 ESG 대응력을 높이는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